자, 이게 왜 광주에서 이렇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진압을 했느냐. 이게 여기에 전 부마항쟁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도 역사 공부합니다. 우리하고 아주 다른 식으로.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이 부마에 봤지만 똑같이 유신체제 핵심이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보고 느낀 것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보고 느낀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자, 79년 10월 부마항쟁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 교훈. 어디서 냈어요?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전두환의 명을 받아서 권정달이 작성을 하는 건데, 보안사령관 정보처에서 작성을 하는데, 뭐, 집필을 권정달이 한 건 아니지만, 권정달이가 정보처장이에요. 근데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누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요? 권정달이가 부대장으로 있었던 부산 지역 보안부대일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와서, 전두환도 현장을, 그러니까 뭐, 시가 어느 정도 진압된 다음이지만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갖고 큰 대강을 지시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태 교훈이 만들어졌는데, 시민은 적이라고 걸 가슴에 새긴 공수부대가 결국 광주에서 설상했다. 이제 MBC죠. MBC에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동 단계에 즉각 기동대를 투입해서 강경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을 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 의지를 상실하도록 위력을 보여야 한다. 이게 뭐 정말 초전박살이죠. 초전박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훈에 따라서 공수부대는 원래 엄청 무서운 부대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부대가 부마항쟁에서 이 교훈을 더 새기면서 열심히 충정훈련한 게 뭐냐면 데모만 벌어져봐라. 초전에 박살낸다. 그래서 왕창 초전에 박살을 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말로 설명 안 되는 대목들. 얼마나 겁을 주면은 시민들이 겁을 먹어서 움츠러들고, 얼마나 더 겁을 주면은 아예 움츠러들다 못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하는가. 그 경계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부마항쟁의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두환 일당이 공수부대 시켜서 충정훈련 2월 달부터 내내 해서 데모만 터져라 가면 초전박살이다. 그러고 광주에 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마항쟁과 광주가 거기서 또 그렇게 만납니다.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보고 부마항쟁이 확산되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걸 광주에서 그걸 막아보려고 11.6 사건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그걸 막아내지 못했죠. 왜?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건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서울역에서 회군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전두환 일당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지, 그리고 그 권력의지라는 건 결국은 저는 유신체제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죠. 아까 사진 몇 장 보셨지만 박정희 이후에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노태우가 누굽니까? 박정희 고급 경호원들이잖아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됐어요? 박근혜 때까지. 유신을 지탱했던 힘,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힘이 그렇게 막강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부마항쟁은 그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진짜로 무너뜨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유신체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부마항쟁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김재규의 행동을 어렸을 때는 미워했어요. 김재규도. 지금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도 나름 중요한 자기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부마항쟁이
폭발을 해서 그 부마 항쟁을 지발로 해서 전국적인 반유신 항쟁 전민 봉기가 일어나서 박정희를 끌어내렸으면 박근혜가 저렇게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피를 그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피는 광주에서 흘리고 결국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연장시켜준 꼴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마 항쟁은 그래도 유신 체제에 대해서 초동성 같은 유신 체제라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겁이 없었으니까 유신하고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신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부마 항쟁은 유신 체제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마무리를 유신 체제의 핵심이었던 김재규가 하면서 부마 항쟁의 성이 좀 활짝 꼽힐 수 있고 계승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어쨌거나 부마 항쟁 자체는, 그 항쟁 자체로서 볼 때는 우리 민중운동사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승리한 투쟁이에요. 다만 그 승리를 우리가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도둑질 당했을 뿐이죠. 저는 그런데 부마 항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차성원 선배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얘기를 나누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은, 왜 그 위대한 3.15 항쟁과 부마 항쟁의 주역이었던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왜 3당 합당 이후에 수구 진영으로 가버렸는가. 저는 부마 항쟁이 계승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2.6 사건 이후의 사태 전개. 12.6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한 축이었다면, 또 하나는 부마 항쟁을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겨야 할 부산, 마산, 이 경남 지역의 민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떠나서 군사독재 정권과 손을 잡았던 부분이 부마 항쟁이 퇴색되게 만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든 아주 또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부마 항쟁이 살아나는 거 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마산의 민주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유신독재에 항의했었던, 그리고 6월 항쟁이 가장 격렬한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 정신 회복하면은 부마 항쟁은 특별히 기념사업을 안 해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마 항쟁위원회가 뒤늦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최성환 위원 모시고 자세히 듣기도 하고, 오늘 제 말씀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40분쯤 걸렸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헌법 후원 강의 후원 말씀하셨는데. 예, 참. 한 장이 더 있었네요. 네.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입금시켜 주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다 드리지 못하고, 또 소액 후원이 많은데, 소액 후원, 10,000원 후원하시는 분들께는 감사 인사만 드리고, 저희가 아마 사무처에서 어떻게나 아마 한 5만원쯤 5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사무처에다가 여기 전화번호 있죠? 735-5812로 연락을 주시면, 은행에다가는 그냥 성함만 찍히거나 아니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그런 문구가 찍히니까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쓴 책, 저 위에 있는 책 3권 중에 한 권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CMS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 반환법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월 17일에 이 한홍구 TV가 새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홍구의 그 TV에 새로 출발하게 되니까 그때 정식으로 아마 재연절날 특집 모두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날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을 탕탕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탕탕절은 왜 탕절이 아니고 탕탕절이냐. 10월 26일 날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토우 히로부미라고 박정희가 내심 존경했던 인물, 본받고자 했었던 인물인데 우리 역사에 두 번의 12.6이 있죠. 그래서 김재규가 진짜 보수 맞습니다. 진짜 보수 맞죠. 박근혜도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김재규에 대한 평가 보면 그래도 박정희 밑에서 부역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견해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양심 있는 적폐. 하여튼 김재규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 제가 어디 글 쓸 때 마지막 대륙형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아니야 대륙형이라기보다는 사무라이 가까운 게 아닌가. 이제 하여튼 그런데 좀 특별한 사람이고 어쨌거나 재평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고 미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 당시 옷 좀 보세요. 후진국 장군들 딱이네라고 하셨는데요. 저게 후진국 장군이 아니라 SS, 나치 SS 제복을 본단 거예요. 아까 설명에 빠졌네요. 네. 군인으로 청렴했던 거 맞습니다. 차지철 말씀이시죠? 네, 차지철이 그렇게 죽었는데 부패 흔적이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차지철도 참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언제 한번 그 연구 대상들 독특한 인간형들만 모아서 한번 해야 하는데 차지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박정희가 월남 파병을 할 때 이제 박정희는 장사 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월남 파병은 이미 정해놨고 대신 미국한테서 좀 많이 뜯어내려면 국회에서 좀 반대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좀 반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굴 시켰냐면 차지철을 시켰어요. 야, 네가 국회에서 좀 반대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월남전에 대해서 무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차지철이. 그러더니 진짜로 월남 파병을 하면 안 된다는 게 확신이 쓴 거야. 그래서 열심히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 논리가 탄탄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은 차지철이가 앞장서서 월남 이거 절대로 파병하면 안 되라고 세게 밀어붙이니까 여당 의원 중에 눈치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게 박정희의 진짜 속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그쪽에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차지철에서 야 그만 좀 해 하고 하느라고 애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희정님, 박정희 명령이 제대로 된 명령이 아니니 제대로 된 군인이면 항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한국군의 군법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총을 쏘라는 지휘관은 체포하라. 체포에 불응할 수 있는 사살하라. 우린 근데 광주를 겪은 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아무도 안 하니 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히만. 예. 집단의 잔인한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집단의 결정을 수행하는 개인의 양심은 어떻게 무감각해지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라인홀드 니버 주제하고도 비슷하네요. 도덕적인 건가 비도덕적인 사회. 김재규는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한 입장인데 그런데 박정희의 독재를 집행하는 기관. 그래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 추기경님이 김선 추기경님께서 인권 변호사들한테 그래도 김재규 좀 재판을 해라 그 재판에 가서
변호 좀 해줘라 했더니 인권 변호사들이 툴툴 아씨 우리가 중앙정보부장까지 변호해야 합니까? 저 학생들 변호하기도 바쁜데 뭐 이제 하고 갔다가 김재규한테 굉장히 또 그 감화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간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다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다 깜짝 놀랐고, 전부 다 차지쳐주려고 생각했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김재규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박정희 참모진들, 청와대 수석들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가 죽었다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다가 근데 김재규가 사람은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김재규는 저도 이제 평가가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김재규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으로 박정희를 끌어내리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김재규를 좀 나쁜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또 나이가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김재규의 그 어떤 결단, 그 행동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할 그리고 그건 또 어떤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 거니까 그것 자체로서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그 평가받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단장 시절에 그랬던 것도 맞고요. 예. 한나 아렌트, 예.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얘기해 주셨네요. 예. 굉장히 그 전 세계에 충격을 줬었던 책이죠. 박통이 안 죽었으면 박지만 2대 세습이 아니라 박근혜 2대 세습으로 갔을 수가 있겠죠. 박지만을 후계자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박정희가. 박근혜를 후계자감이라고 교육을 시켰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이북하고는 다르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물려주고 싶었겠지만 아직 서방 세계에서는 그렇게 내려간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또 김일성도 물려주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노래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박정희가 작곡한 노래 나의 조국이란 거 뭐 아마 지금 50대 후반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기지기지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세. 백두산의 푸른 전기 뭐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 뭐 높은 기상 뭐 이계를 지켜왔네 하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술 먹으면서 이제 부른 노래는 기지기지 보존해서 내 딸에게 물려주세. 예,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불렀던 기억은 있습니다. 박지만 세습은 불가다고 본 게 탕탕절님. 탕탕절 12.6 정희인데 12.6 정희만이 아니라 부미도 기억해 주세요. 이토 히로부미. 이건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지금. 네? 표시를 누르셔야 보이고. 아 그래요? 가려진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탕탕절이? 네. 이 표시. 예. 하이든님 성벽이 무너졌더니 다른 벽이 나왔다. 근데 계속 부시다 보니 지금이 됐다. 아 맞습니다. 네. 승리한 항쟁을 이어가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촛불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죠. 끝까지 가야죠. 여기 보면 경상도가 멍청해서 부마 항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글쎄요. 부마 항쟁을 이어가지 못한 건 경상도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우리 서울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도 그렇고 광주면 제대로 싸웠었잖아요. 광주 빼놓고는 다른 지역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균님은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친박정희냐 아니냐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교육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네요. 평준화 정책은 박정희가 한 정책인데 진보 쪽에서 옹호하고 박정희 옹호하는 사람들은 평준화 없애자고 난리를 치고 지금 뭐 자사고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는 세계민주주의의 귀감.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사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촛불 항쟁 같은 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혁명이 가능하다. 정권 교체와 변화를 끌어내. 진짜 저쪽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만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게, 물론 센터링이 좋았죠. 최순실, 박근혜조가 너무 엄청난 일을 해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진짜로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바뀐 적이 있느냐. 촛불 몇 달 전에. 제가 있다고 답을 하고 사례가 뭐예요 했는데 굉장히 머뭇머뭇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있어. 촛불. 가능해졌죠. 자칭 보수가 친일 맞습니다. 자칭 보수의 본질. 제가 보수의 역사를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거는 유튜브용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강연용으로 했는데 한번 준비해서 보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지철 재미있는 인물 많고. 아유, 또 우리 슈퍼챗 따라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제 채널이 이제 이곳인가요? 예, 이곳을 중심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가자! 댓글이 위로 많이 지어졌다고 하셨고. 예. 김재규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신일족의 노예로 살아갔겠죠. 그건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부마항쟁이 유신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부마항쟁이 김재규가 그걸 안 했었으면은 뭐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참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무의미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었겠죠. 박지만이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지만이 저보다 1년 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형제가 많으니까 바로 위에 형은 박지만보다 1년 위고 같은 배문중학교예요. 우리 형이 배문 가서 크게 했는데 박지만이 그 학교를 따라왔죠. 배문에 처음 형 입학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 질퍽거리는 시장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박지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싹 큰 길 났죠. 큰 길 나고 했는데 저는 뭐 그때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많이 그렇게 했고 박지만이 뭐 그 3남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평준화 정책만큼은 저는 그래도 박정희의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맨날 박정희가 하던 얘기가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있는데 가난한 농민의 아들다운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망가져서 그렇죠. 지역 감정을 박정희가 만들었다. 박정희가 정말 악용을 했죠. 권정숙님, 이 그림이 뭔가 했더니 닭이구나, 닭. 닭 대통령. 박정희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슬퍼했고요. 경상도 쪽이 좀 더 깨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옵텀 차일드님은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나 보네요. 멍청해서 선동당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정교하고 강력한 피해 과정과 공포 혐오 선동 방법을 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댓글이 이제 대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몇 개 예고를 해드리면 날짜는 이제 조절해서 할 텐데 7월 17일 날 정식 오픈이 있습니다. 그 역사 TV 역사통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뵐 거고요. 그 사이사이나 앞뒤로 그 준비하고 있는 강연은 우리 부마항쟁 2탄. 그거는 차성환 상임위원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지적하지 못한 부분들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거고, 특히 지금의 진상규명운동,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황, 트라우마 문제, 그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7월 19일이 여운형 선생 돌아가신 날인데 하고 싶은데 준비가 될까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좀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7월 30일 날 선거는 몇 명이 꼭 들러오겠다고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한테 강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기왕에 할 거면은 그럼 유튜브도 준비해서 하자 이제 생각을 했고요. 하나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7월 23일이 노회찬 의원 일주기예요. 그리고 7월 31일이 조봉암 선생 60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묶어서 두 분의 그 특별 일주기와 60주기를 묶어서 그 사이에 진보 정당의 역사를 갖고 그 두 분을 추모하는 강연을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 노회찬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더 진하게 추모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 노회찬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개인 노회찬은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가깝게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 또 우리 사무실에서 조현현 박사가 일하다가 지금 노회찬 재단 특임이사인가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니까 조현현 박사 모셔서 기회가 되면은